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요. 네, 단기 임대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가 아니에요. 지방은 투자 금액 자체가 작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많이 남을 때는 100만 원 이상도 남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픈을 했을 때 몇 프로가 성공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 요즘 유튜브에 네. 332 관련 컨텐츠는 많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332가 뭔지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도 대표님 뵙고 나서 처음 알긴 했거든요, 332라는. 네네. 그래서 오늘은 332라는 걸 정말 최근에 알았거나 네. 이게 뭐 불법인지 돈은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거 초적인 것들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것까지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죠? 기초적인 것부터 심화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나 첫 번째로 33M2라는 게 뭔지. 33M2라는 건 어플이에요. 그냥 우리 에어비앤비 한다라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숙박업을 하는 거죠. 관광 수요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관광 숙박업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어주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숙박업 플랫폼들이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단기 임대 사업입니다. 숙박업 사업이 아니라 단기 임대 사업인 거고, 단기 임대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3M2, 리브 애니웨어 등등의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가장 잘 장악을 하고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어플이 33M2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33M2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숙박업 한다, 단기 임대 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단기 임대와 숙박업의 큰 차이는 빌려주는 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빌려주는 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숙박업은 1일 단위로 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숙박 일수가 1일 단위인 건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부터 빌려줄 수 있고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게 아예 어플리케이션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숙박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단기 임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 좀 다릅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숙박을 하든 단기 임대를 하든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고객이. 그럼 이 비용을 호스트가 산정을 하겠죠. 이 산정하는 방식,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90만 원을 내고 누군가가 숙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90만 원이라는 비용을 책정을 했을 텐데 그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이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한 번에 이체를 받든 뭐 나눠서 받든 그렇게 나눠서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할 때 1박에 얼마니까 전체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숙박업에 가까워지는 거고, 요때부터 요때 빌리신다고요? 그 정도의 기간의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체 기간을 두고 9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또 단기 임대업이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리고 용품을 교체해주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칫솔이나 일회용 치약이나 일회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해서 제공하는 거, 그것도 숙박업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용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숙박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요소가 강력해지죠.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보통 월세로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단기 임대가 수요가 있나요? 단기 임대 수요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수요가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엄청 많아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겠고요. 간호를 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는 수요도 있고,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는 수요가 있고, 왜냐면 지방 사시는 분들은 여러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 매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 잠깐 머물 집을 구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의료 때문에 서울로 많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집을 월세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단기 임대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국은 진짜 월세가 비싸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집을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단기 임대를 이용하는 수요.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게 뭔가 기간이 좀 안 맞을 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피디님이? 맞습니다. 피디님이 그 수요예요. 지금 여기 찍으시는 피디님이 그 잠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단기 임대 머물고 계시는 그 수요고, 이게 레전드 수요 하나 뭐가 있었냐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1박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업, 호텔 이런 애들은 1박 단위 금액이 비싸단 말이에요. 한 10만 원 넘죠? 그렇죠. 지방에서 만약에 한 3, 4일 정도를 서울로 놀러 오려고 그래.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하루에 10만 원씩 들여가지고 30만 원짜리 예약을 하는 것보다 단기 임대로 일주일 25만 원짜리 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입실 시간, 퇴실 시간 걱정할 이유도 없고 단기 임대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 수요도 어느 정도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더라. 수요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냐 없냐 이런 거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애초에 근데 그렇지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적은 지역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야 사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보통 이것도 사업이니까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요. 단기 임대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가 아니에요. 수익을 받으신 다음에 회계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개인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M2 유튜브에 검색하면 전대차 동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대차 동의가 뭐예요? 전대차 동의가 뭐냐면 집주인이 있고 내가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집주인이랑 나랑 맺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차인인 내가 우리 고객한테 주잖아요, 방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내가 전대인이 되는 거고 고객님이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집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겠죠, 집주인한테. 그래서 전대차 계약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대표님, 정리를 하자면 전대차 동의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대차 동의는 꼭 받아야죠. 왜냐면 내가 남한테 빌려주는 그 전대차에 대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할 때도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주인 동의가 전대차 동의예요. 33M2는 전대차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업들은 전대차 동의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죠. 특히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주변 세대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3M2가 사실 요건적으로 보면은 가장 쉽죠. 시작하기 가장 쉽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대차 동의가 무서워서 33M2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공간대여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공간대여 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다 전대차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들이 낮은 사업인 게 맞네요. 제일 허들이 낮죠. 대표님, 그러면 주변 세대 동의 없이 전대차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 보여요. 네. 근데 이거를 막상 했을 때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랑, 창업을 했는데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얼마 정도 벌 수 있느냐, 예상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르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을 내봤을 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왜냐면 지방은 투자 금액 자체가 작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기본 월세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빌려주는 주세도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매출이 아무래도 좀 낮아서 서울 경기보다는 50만 원 정도?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남는 지점들도 많고요. 많이 남을 때는 100만 원 이상도 남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상 매출이 얼마나 높은 지역에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사전에 내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상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겠느냐를 잘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픈을 했을 때 몇 프로가 성공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제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봐도 되거든요, 진짜. 왜냐면 가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입주를 하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에 이미 예약을 받아요. 사전 예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수강생분 중에서 50% 이상의 거의 사전 예약을 받아요, 애초에. 예. 그리고 오픈을 하자마자 또 사진 예쁘게 바꿔놓으면은 바로 예약 받고 하시기 때문에 뭐 거의 100% 잘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어떨 때 경우냐면 사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잘 해서 들어갔을 때 이런 100%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는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상 매출과 예상 순수익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수치화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법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레드오션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레드오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없죠. 스마트 스토어 레드오션 쳐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없단 말이에요. 저 멀리서 봤을 때 얘가 레드오션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게 하고 싶으면 퐁당 뛰어들어 가가지고 그 안에서의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간 바다인데 들어가면 곳곳에 푸른 바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멀리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다. 한 달 전에 33M2 시작한 분도 벌써 2개 호점 성공해가지고 지금 3개월 예약 다 채우고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못했어야지. 근데 저는 뭐 하루가 다르게 매일 거의 받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2번씩은 수강생 사례들이 나오니까 사실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블루오션을 찾는 방법이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잘 되는 지역을 찾아내는 게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병원이 있으니까 잘 되겠지, 뭐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잘 되겠지, 관광지니까 잘 되겠지, 이런 감이 아니라 숫자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데이터로. 근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보느냐, 그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면 쉽지 않죠. 네. 말로만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말로만 하기 진짜 어렵죠. 네, 왜냐면 그건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루 날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 보려고 무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5월 25일에 저녁 9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컨텐츠 보시고 3,400m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 꼭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